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날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 무게가 가벼운 사람도 무거운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묵직한 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짊어진 무게일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민수 씨, 올해 58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철호 씨, 2024년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류 한 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2024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방은 참 작았습니다. 6평도 안 되는 공간에 낡은 옷장 하나, 20년 넘은 선풍기 색 바랜 달력. 아버지의 삶은 그렇게 검소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더 큰 아파트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늘 이게 편하다고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수 씨가 낡은 서랍장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를 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중요한 걸 열게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민수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한제철 인사부 무혐의 확인서 1994년 8월 15일자였어요. 30년도 더 된 서류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확인 대상자 이름이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그곳에는 박재성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회사 인사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성 대리는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품질관리팀 부정 고발 건과 관련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품질관리팀? 부정고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박재성이라는 사람은 누구지? 왜 아버지가 이런 걸 갖고 계셨을까? 민수 씨는 서류를 들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박재성이라는 분 아세요?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순간 얼어붙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유미선 씨, 올해 82.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신 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아버지 유품에서 무혐의 확인서가 나왔어요. 회사에서 발행한 건데 이 박재성이라는 사람 명의예요. 그런데 아버지 도장이 찍혀있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간 봉인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 자식들이 알면 아빠를 불쌍하게 볼 거라고. 그래서 나도 30년을 입 다물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1994년 대한민국 경제는 고도성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대한제철은 그 중심의 선 대표 기업이었죠. 남편은 그 회사가 전부였어요. 입사한 지 20년 품질관리팀 차장까지 올랐죠.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민수 돌 때도 남편은 공장에 있었어요. 내가 서운하다고 한 적도 있었지요. 그러면 남편은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땐 몰랐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게 나중에 독이 될 줄은. 남편에게는 절친한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박재성 대리 35세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재성이라는 젊은이를 남편은 아들처럼 아꼈어요. 집에 와서도 그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재성이는 참 정직한 애야. 요즘 젊은이 중에 보기 드물게 원칙적이야 라고. 근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1994년 봄 박재성 대리는 정기 품질 검사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성 씨가 남편한테 보고했대요. 3라인에서 생산되는 강제의 인장 강도가 계속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출하하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그런데 팀장이 그냥 통과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비급 품질이지만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 하지만 며칠 뒤 재성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준 미달 강제가 이미 6개월째 납품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만 있었어요. 밤늦게 들어가 봤더니 서류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사람 죽을 수도 있어. 이 강제로 만든 구조물이 무너지면. 철호 씨는 다음 날 바로 본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걸 보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었죠. 그게 남편다운 거였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본부장은 차갑게 말했대요. 김 차장, 자네 회사 생각은 안 하나? 이거 공개되면 회사가 휘청거려. 지금 수출 계약 앞둔 거 모르나? 남편이 말했죠. 하지만 안전 문제입니다. 사람 다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본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미 조치는 끝났어. 앞으로 기준 지키면 되는 거야. 지난 일은 덮는 게 모두를 위해 좋아. 하지만 철호 씨와 재성은 조치가 끝났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와서 제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회사를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깜짝 놀랐죠. 고발이요? 당신 미쳤어요? 20년 다닌 회사를 고발한다고요? 근데 남편 표정이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철호 씨와 재성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성 씨가 먼저 자기가 하겠다고 했대요. 차장님은 가족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으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남편이 말렸대요. 무슨 소리야? 내가 팀 책임자야. 당연히 내가 해야지. 넌 아직 어려. 앞날이 창창한데 이런 거에 인생 망치면 안 돼. 1994년 7월 두 사람은 노동부와 언론사에 제보합니다. 곧 정부 감사가 시작됐고 불량품 은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대기업 불량품 은폐 국민 안전 위협. 남편은 그때 집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옳은 일 한 거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옳은 일인 건 맞는데 왠지 불안했거든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회사는 모든 책임을 품질관리팀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인사팀장이 남편과 재성 씨를 불렀대요. 위협적으로. 김 차장, 박 대리. 자네들이 밀고 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회사를 배신한 거야? 남편이 대답했죠. 배신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그랬더니 인사팀장이 말했대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자네들 둘 다 징계위원회 회부야. 각오해. 그리고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야근하느라 집에 없을 때였어요. 민수가 겨우 돌이 지난 때였지요. 민수를 안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처음 보는 남자 둘이 서 있더라고요. 괴한들은 거칠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민수 볼을 쓰다듬는 거예요. 돌도 안 된 아기 볼을. 그러면서 말했어요. 귀여운 아들 있으시네요. 남편분한테 전해요.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이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를 꼭 안고 떨고만 있었죠. 그 사람들이 나간 뒤에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철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그만둬요.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남편은 그날 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밤새 불 켜놓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철호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가족과 정의 사이에서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번민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졌어. 내가 물러날게.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하지만 철호 씨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재성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 남편이 재성 씨를 만났대요. 그리고 말했죠. 재성아, 미안하다. 나 물러날 것 같다. 가족이 위험해졌어. 재성 씨가 이해한다고 당연하다고 했대요. 가족이 우선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말했죠. 대신 조건이 있어. 재성이 너도 빠져. 너는 어려. 앞날이 창창한데 이런 거에 인생 망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냥 내 말만 들어. 철호 씨는 회사 측과 은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본부장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제안했죠. 조건이 있습니다. 박재성 대리는 빼주세요. 그 친구는 제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본부장이 물었대요. 대신 자네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남편이 대답했죠. 예. 제가 독단적으로 제보했다고 하겠습니다. 박 대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조용히 나가. 퇴직금은 줄게. 근데 남편이 한 가지를 더 요구했대요. 박재성의 무혐의 확인서를 서면으로 발행해 주세요. 정식 인사부 직인 찍어서요. 본부장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죠. 왜 그런 걸? 남편이 말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 신원조회에서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해야죠. 이 사건으로 평생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본부장은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박재성을 붙잡고 싶지 않았던 회사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1994년 8월 철호 씨는 회사를 떠나기 전날 재성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재성이한테 그 무혐의 확인서를 건넸대요. 회사 인사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이거 가져. 회사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내 무혐의 확인서야. 이력서 쓸 때 이거 첨부하면 돼. 넌 똑똑하게 다음 회사에 갈 수 있어. 재성 씨가 울면서 물었대요. 차장님,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철호 씨는 재성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재성아, 약속해. 너는 멋진 엔지니어가 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재성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어른이 35살 된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대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대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지켜냈구나 하는 표정으로. 1994년 8월 15일 철호 씨는 대한제철을 떠났습니다. 20년을 바친 회사를. 남편이 집에 오는데 손에 든 게 퇴직금 봉투하고 그 무혐의 확인서 원본이었어요. 왜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낸 일의 증거야. 한 사람의 미래를 지켜낸 증거. 그 서류를 노란 봉투에 넣어서 서랍 깊숙이 넣으시더라고요. 철호 씨는 그 후 중소기업 검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못 갔던 거, 친구들은 다 새 운동하시는데 저는 헝거 신었던 거, 대학 입학금 마련하느라 아버지가 밤낮으로 일하셨던 거. 다 그때 일 때문이었구나.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늘 아빠는 이 일이 좋다고만 하셨죠.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말수가 적어졌고 항상 뭔가 짊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가끔 혼자 방에서 그 서류를 꺼내 보시더라고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다시 넣으시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응. 내가 옳은 일 했다는 증거니까. 철호 씨는 자식들에게 절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불쌍하게 보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아빠가 희생당한 사람처럼 보이면 아이들이 세상을 삐뚤어지게 볼 거 아니냐고. 남편은 자식들이 떳떳한 아버지로 기억하길 원했죠.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라 당당한 아버지로요. 그래서 저도 30년을 입 다물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항상 떳떳하게 살아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양심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철호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아빠는 내게 떳떳한 아버지였을까? 늘 그게 걱정이었단다. 아빠는 한 번 선택을 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내가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었지. 후회는 없어. 다만 너희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구나. 아빠가 그때 입 다물고 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민수야, 아빠는 내가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옳은 일을 하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사는 거란다. 양심과 타협하며 사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아빠는 행복했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했단다. 내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거울을 봤을 때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는 삶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민수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수 씨는 박재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30년 전 사람을 어떻게 찾죠? 그런데 어머니가 힌트를 주셨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엔지니어링 회사 차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인터넷을 뒤지고 동종 업계 사람들한테 수소문했어요.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재성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재성 사장님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박재성입니다만. 저는 김철호의 아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김 차장님의 아드님이시라고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제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품 정리 중에 사장님의 무혐의 확인서를 발견했습니다. 1994년 대한제철 인사부에서 발행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주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재성 씨가 민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65의 나이였지만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손에 하얀 쿠카 한 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으로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셨어요. 한참, 정말 한참을 절을 올리시더라고요. 일어나셨을 때 보니까 눈물이 흘러내리고 계셨어요. 차장님, 재성이가 이제야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박재성 씨는 한참을 영정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있었죠. 한참 뒤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드님,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사과하러 온 겁니다. 30년 전 저는 비겁했습니다. 차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모든 걸 혼자 뒤집어 쓰시고 회사로부터 제 무혐의 확인서까지 받아내셨어요. 덕분에 저는 다른 회사 취직할 때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혐의 확인서요? 네. 차장님이 회사와 협상하실 때 조건으로 거신 거예요. 박재성은 상급자 지시를 따랐을 뿐이니 무혐의 확인서를 발행하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 시절에 회사가 그런 서류를 발행한다는 건 차장님이 모든 걸 포기하시고 얻어내신 거예요. 재성 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도 그냥 새 직장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차장님 생각하면서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차장님을 뵈면 제 비겁함이 드러날까봐. 제가 차장님 희생 위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게 들킬까봐.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차장님이 그러셨어요. 재성아, 너는 올바른 일을 했다. 그걸 지키고 싶다고. 차장님은
제 양심을 지켜주신 거예요. 제 미래도 함께요. 만약 제가 그때 징계를 받았다면 저는 다시는 엔지니어로 일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일할 수는 있었겠지만 평생 그 굴레를 짊어지고 살았겠죠. 차장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모든 걸 짊어지신 거예요. 재성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차장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저희가 딱 한 번 통화했어요. 네? 아버지가요? 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회사로요. 비서가 김철호 님이시라는 분이 사장님 찾으신다고 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차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많이 약해지신 목소리였어요. 재성아, 나야. 재성 씨는 그날의 통화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차장님, 어떡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혹시나 싶어서 전화했어. 재성아, 너 잘 지내고 있지? 저는 울컥했어요. 차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차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됐어. 내가 잘 사는 거 신문에서 봤어. 신문에서요? 제 회사가 몇 년 전에 정직한 경영으로 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신문에 작게 났었는데 차장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기사 났더라. 정직한 경영으로 유명한 회사 대표라고. 정말 자랑스럽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재성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듯 했습니다. 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재성아, 내가 전화한 건 말이야. 고맙다고 하려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줘서.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보상이었어. 차장님, 그리고 미안하다. 내 무혐의 확인서 아직도 내가 갖고 있어.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내 마지막 자랑이었거든. 내가 이 친구 양심도 지켰고 미래도 지켜냈다는 거.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차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갚을 필요 없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줘. 그럼 됐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꼭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차장님은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성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드님, 제가 오늘 온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매년 차장님 명의로 장학금을 적립해왔습니다. 장학금이요? 네. 직접 전해드리지 못하니까. 차장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김철호 공익제보자 장학금입니다. 부정부패를 고발한 청년들, 내부 고발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민수 씨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12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27명이나요? 네. 제가 차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은 차장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장님은 한 사람 저를 구해주셨죠. 그 한 사람 덕분에 127명의 청년이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성 씨는 또 하나의 액자를 꺼냈습니다. 감사패였습니다. 이건 차장님께 드리지 못한 감사패입니다. 공익제보자지원센터에서 제작한 거예요. 진실을 지킨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김철호 차장님의 희생으로 127명의 청년이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감사패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 작은 방에서 사셨는지, 왜 항상 검소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떳떳하게 살라고 하셨는지. 아버지는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었어요. 가장 부유하게 사신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차장님은 양심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지니고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아드님께도 저에게도 127명의 청년에게도 물려주셨습니다. 사장님, 그 장학금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차장님 아드님답습니다. 차장님이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사람의 정신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김철호 씨 일주기.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박재성 사장님과 그 가족, 김철호 장학금 받은 학생들 20여 명, 30년 전 대한제철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 선생님, 공익제 보자 지원센터 관계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 젊은 여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23살 김철호 장학금 일기 수혜자였습니다. 저는 김철호 장학금 일기 수혜자입니다. 제 아버지가 회사 부정을 고발하고 해고당했을 때 저는 대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 장학금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선생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김철호라는 이름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라 누구보다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을 지켜준 것, 올바름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 것. 그게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라는 걸 이제 압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철호 씨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1940-2024 진실을 지킨 사람, 동료를 구한 사람, 양심을 물려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사람의 용기가 127명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유품 속에서 발견된 낡은 무혐의 확인서 한 장. 그 속에는 한 사람의 평생이, 한 사람의 희생이,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한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확인서를 액자에 넣어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옳은 길과 쉬운 길 사이에서 고민될 때마다 그 확인서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춰진 희생이 가장 빛나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은 무엇입니까? 올해로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됐습니다. 그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처럼 떳떳한 삶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라는 걸 압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많은 김철호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려준 정신을 이어갑니다.